허 선생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흥신소 소장인 박 선생은 형사 출신다운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경찰의 수색을 의뢰하기 전에 이분들께 잘 설명해 드리셔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분들께 잘 설명해 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저께 박 선생님께 얘기한 그것밖에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군요. 무슨 얘기 말씀이시죠?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허영감의 동생 되는 사람이 박 소장에게 물었다. 허 사장이라는 그 50대의 사나이는 요정의 마담들이 사장이라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용모와는 아주 반대의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살결은 기름기가 빠져서 주름살 투성이었다.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며 외국제 천으로 지은 양복이며 여자들이 면도해주고 안마를 해주는 이발소를 방금 다녀온 듯한 머리를 그 사람의 몸뚱이에서 모두 벗겨버린 후에 용모만 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하라면 집안에 우환을 많이 지닌 화물트럭 운전수 같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일 것입니다. 박 소장은 얼른 허 사장을 향하여 말하고 나서 이번엔 나를 향하여 말했다. 김 선생이 자신의 입으로 똑똑히 좀 말씀드려줘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영감님을 마지막으로 봤던 때의 얘기를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예, 그리고 주고받은 얘기랑. 내가 그 전날 하루에 그 영감님과 만나서 헤어지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얘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난 그 얘기를 하기 싫을 만큼 굴욕감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선 흥신소 소장인 박이란 작자의 말투가 마치 내가 그 영감님을 정릉 뒷산쯤에 생매장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제 저녁에 영감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일이 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영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허 사장이란 이 화물트럭 운전수 같은 양반은 아예 그 영감이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맞아 죽기라도 한 듯이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덩달아 박 소장도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든 허 사장의 염려가 아주 타당하다는 듯이 그 영감을 집에까지 호위하지 않은 나에게 그 영감이 전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책임을 둘러씌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나 그 불쾌한 좌석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빨리 해버려야 함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잠깐 눈을 감았다. 바로 어저께의 일이지만 오늘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미리 알아서 열심히 외워두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간밤에 요란스럽게 불어제치던 북풍에 날려가 버리기라도 한 듯이 그 영감님과 주고받은 얘기들의 세세한 점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방에서 나가서 영화관에 들렀다가 곰탕집에서 영감님을 만났고 거기서 나와서 서로 헤어진 얘기만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하는 셈이군요. 나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나서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말했다. 자세히. 박 소장이 말했다. 저쪽 좌석입니다. 나는 그 전날 영감님이 앉아있던 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자리에서 영감님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4시 좀 지나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운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 전 영감님이 조금이라도 더, 아니, 쭉 이 다방에만 앉아 있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무가 영감님을 따라다녀야 하는 일이니 어떡합니까? 여느 때와 다름없이 20발자국 뒤떨어져서 영감님을 미행했습니다. 작정하고 갈 곳이 있는 걸음걸이로 영감님은 한눈도 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중앙극장까지 갔습니다.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표를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층 휴게실에 앉아 계시길래 저도 영감님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벽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감님이 안 계시더군요. 전 온 극장 안을 뒤져봤습니다만 안 계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겨서 도로 나갔나 싶어서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을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식당 보이가 와서 절 음식점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감님이 절 부르셨을 땐 벌써 제가 영감님의 미행자라는 사실을 영감님이 알고 계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전 일부러 영감님을 처음 보는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님도 절 별로 탓하려고 하시지 않고 곰탕을 사주시면서 얘기나 좀 하자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그걸 자세히 좀 하시오. 박 소장이 말했다. 나는 무슨 얘기를 했었던지 기억을 되살리려고 담뱃갑에서 담배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 있습니다. 박 소장이 성냥불을 켜서 내 코앞으로 디밀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무슨 얘기를 했던가? 처음엔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 부탁으로 자기를 미행하느냐고 영감님이 물으시더군요. 전 흥신소 요원이라고 대답했죠. 근데 너무 의심하실 건 없으신 게 전 다만 영감님의 호위병 같은 역할을 하라는 부탁만 받았으니까요 라고 말했죠. 아마 댁에서 흥신소로 부탁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더니 흥신소란 뭐 하는 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여사여사한 일을 하는 데라고 말했더니 왜 하필 흥신소에다가 자기 신변 보호 일을 부탁했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미행하는 건 언제부터 아셨느냐고 물으니까 며칠 전부터라고 대답하시면서 처음엔 제가 경찰 계통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웬 나를 미행할까, 도무지 죄될 만한 일이라곤 한 적이 없는데 하고 염려하다가 이 다방에서 레지한테 제가 뭐 하는 사람인 줄 혹시 아느냐고 물었더니 신문기자라고 대답해서 이번엔 왜 나를 미행할까, 도무지 신문에 날만한 인물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너야 미행하든 말든 난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고 며칠을 그대로 지냈는데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어저께는 일부러 극장으로 저를 끌고 가서 살짝 절 따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저를 따버리긴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당신이 무슨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라도 해서 미행을 꺼려하는 듯이 저한테 보일까봐 곡절이나 좀 알자고 절 음식점으로 일부러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오. 박 소장이 말했다. 주고받은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그래서요. 허 사장이 말했다. 영감님이 그러시더군요. 정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미행하는 건 아니냐고. 정말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뭔가 곰곰이 생각하시는 표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헤어질 때, 그러니까
곰탕집에서 1시간쯤 있었을 겁니다. 그만 나가자고 하셔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헤어질 때 내일부터는 밖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미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돼서 섭섭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너무 돈만 생각하고 살진 말라고 점잖게 한마디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씀하시길래 그렇지만 제 임무가 영감님께서 댁으로 들어가시는 걸 봐야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시자고 했더니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갈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날 그냥 집으로 가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정이 정말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전 택시를 잡아서 태워드렸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걸 보고 나서 전 바로 신문사로 들어갔다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흥신소에 들러서 어저께 하루 일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인 허 사장 부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친구 되시는 분 댁이라도 놀러 가신 건 아닐까요? 내가 말했다. 밤새워 노실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밖에서 주무실 일이 생기시면 반드시 전화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난 봄에 귀국하셨을 땐 몇 번 밖에서 사업관계로 주무신 적이 있었지만 근래엔 밖에서 주무시는 일은 없습니다. 허 사장이 말했다. 정말 전화라도 반드시 하실 분이시거든요. 허 사장의 부인이 말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번 안 하시는 건 아무래도. 허 사장이 말했다.